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피보다 진한 붉은색 사랑을 한 이사도라 덩컨과 세르게이 예세닌 이야기입니다. 이사도라 덩컨. 이사도라 덩컨은 미국의 무용수로 1878년 5월 2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 독학으로 무용을 시작했으며 맨발의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자유무용이라는 독특한 무용을 창시했습니다. 1895년 오거스터 데일리 극단에 들어갔고 1898년 카네기 홀에서 에설버트 네빈의 음악인 수선화를 공연에 성공한 후 이듬해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사도라는 박물관을 드나들며 그리스 문화에 심취하게 되었는데 그리스 석상들을 보며 영감을 얻어 그리스 의상과 같이 줄 몇 개로 고정된 천으로 만든 의상을 입고 맨발로 춤을 췄습니다. 키 168cm로 당대 여성으로서는 상당히 키가 컸는데 1902년 유럽에서 선보인 공연이 큰 성공을 거둔 후 그녀는 성공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에는 러시아에서 공연을 했고 독일에 무용학교를 세우기도 했는데 1914년 프랑스에 무용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무용학교를 야전병원으로 쓰게 하고 1915년에는 라 마르세예즈에 맞춰 춤을 춰 반향을 얻었습니다. 세르게이 예세닌을 만난 아이차를 극복하고 결혼을 하지만 심한 부부싸움 끝에 별거를 하고 예세닌과 사별한 후 프랑스에서 여생을 보냅니다. 그러던 1927년 니스 바닷가에서 부가티 타입 35를 타고 가다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가 뒷바퀴에 말려 들어가 몸이 튕겨져 나갔고 그 충격으로 목뼈가 부러져 향년 49세에 이른 나이에 숨졌습니다. 그녀가 그날 맸던 스카프는 남편인 예세닌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스카프였다는데 마지막 유언으로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해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안녕, 여러분, 전 영광을 향해 갑니다. 이사도라가 춤을 출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춤이라면 발레를 연상했으나 이사도라는 틀에 박힌 발레 동작으로는 인간의 희노애락을 담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토슈즈와 튀티를 벗어던지고 좀 더 편한 옷차림과 맨발로 자유로운 몸짓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도라가 준비 없이 무대에 오른 것은 아니라서 음악에 걸맞는 몸짓, 옷, 무대 장치 같은 세세한 부분을 미리 꼼꼼하게 준비했고 몸짓을 종이에 그려가며 춤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단순히 우아하게 팔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꽃봉오리가 피어나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도라에서 시작된 현대 무용은 무용 세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대중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사는 몹시 불행했는데 남편 예세닌은 물론이고 은행장인 그녀의 아버지는 덩컨이 어렸을 때 파산해 어머니와 이혼을 했습니다. 덩컨은 1906년 독일에서 무대 감독 고든 크레이그와의 사이의 딸 데어도르를 얻고 1910년 미국의 재력가 페리스 싱어와의 사이의 아들 패트릭을 얻었지만 두 남자 중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1913년 비 내리던 어느 날 무대 연습이 있던 덩컨은 자식들을 차에 태워 먼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차가 세느강 근처에서 고장이 나 강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1시간 반이 지난 뒤 인양된 차에서 보모와 두 아이들은 시체로 발견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사도라는 새는 강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친자식은 없고 대신 양녀가 있다는데 이사도라 덩컨의 조카에게서 생겨난 반개 후손들은 남아있습니다. 세르게이 예세닌. 세르게이 예세닌은 러시아 제국과 소련의 시인으로 야잔 출신이며 1910년대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이사도라 덩컨의 어린 연인으로도 유명했던 그는 사실 러시아에선 제2의 푸시킨으로 불리던 천재 시인으로 프랑스의 랭보와도 견줄 수 있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예세닌은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가 쓰는 시들 역시 목가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었는데 그와 달리 그의 외모는 아주 기품 있고 귀족적이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예리한 지성으로 여성들에게 인기도 높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혁명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던 중에 소련 정부의 초청으로 무용을 가르치던 이사도라 덩컨과 교제한 뒤 1922년에 결혼했습니다. 푸가초프의 난을 배경으로 다룬 시를 1921년에 쓰기도 했고
주로 자연을 주제로 다룬 시를 썼는데 아래는 그의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자리 거라 버시어입니다. 안녕, 친구야. 안녕. 사랑하는 친구야. 그대는 내 마음속에 있네. 예정된 이별은 미래의 만남을 약속한다네. 안녕, 친구야. 안녕. 악수도 작별 인사도 나누지 말자. 슬퍼하지 마라. 슬픔에 꺾이지 마라. 이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산다는 건 역시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일이지. 덩컨과 결혼했으나 결국 헤어지고 예세니는 소련으로 돌아가 요양하다 레프 톨스토이의 손녀인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톨스타야와 재혼했으나 얼마 뒤 레닌그라드에서 자살했습니다. 그의 최후는 시처럼 아름답지는 않았는데 칼로 손목을 그어 그 피로 시를 쓴 후 호텔방 천장에 달린 파이프에 목을 맸습니다. 무엇보다 그 호텔은 덩컨과 3년 전 신혼여행으로 머물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앙글리테르 호텔이었습니다. 덩컨과 헤어진 예세니는 모스크바의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병원을 나온 직후 바로 이 호텔을 찾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소피아는 톨스토이의 9번째 자녀인 안드레이 르보비치의 딸인데 덩컨과 정식으로 이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예세니는 사망 시점까지 덩컨과 부부였습니다. 덩컨과 예세닌. 덩컨은 1922년에는 소련 정부의 초청을 받고 소련에서 무용학교를 운영했는데 이때 25살의 젊은 천재 시인 세르게이 예세닌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합니다. 미국 무용수와 러시아 시인, 그리고 17살이라는 나이차로 첫 만남부터 화제를 흩뿌렸던 두 사람의 불꽃 같았던 사랑은 예세닌이 죽기 불과 4년 전인 1921년에 시작됩니다. 모스크바의 한 클럽에서 예세닌을 본 덩컨은 그의 황금빛 머리카락에 반하고 마는데 여기엔 그녀의 불행한 과거가 영향을 끼쳤다고들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덩컨은 이미 두 남자와 사이에 딸과 아들을 낳았는데 교통사고로 두 아이를 모두 잃었고 예세닌의 금발은 아마도 덩컨의 아들 패트릭을 상기시켰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이러한 환영과 이끌림에 온전히 마음을 내어줄 때가 때때로 있다. 우연이지만 운명 같은 이끌림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차가운 감성을 지닌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우연 같은 운명이 우리네 일상 속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을 뿐이다. 박은몽의 인문학 스캔들. 20세기 춤의 혁명을 일으킨 무용수 이사도라 덩컨과 러시아가 낳은 천재 시인 세르게이 예세닌은 운명처럼 숙명처럼 서로에게 빠져듭니다. 40이 넘은 중년 여성과 아들뻘이 되는 청년 시인의 사랑에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그러나 이사도라도 세르게이도 그런 것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박은몽의 인문학 스캔들. 그러나 예세닌은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을 앓았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곧바로 구입하는 기벽이 있어 결혼 전부터 자주 다퉜다고 합니다. 평소 결혼에 부정적이던 덩컨이 연하인 예세닌에 반한 것을 두고 호사가들의 말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는 예세닌의 외모가 자동차 사고로 죽은 아들 패트릭이 성장한 모습 같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잘 풀리지 않았는데 평소에 우울증을 앓던 예세닌은 우울증을 술로 풀려다가 알코올 중독까지 겹치게 됩니다. 덩컨은 예세닌에 대해 천사 혹은 악마라고 말했었는데 그것은 그의 광기 때문으로 외모는 천사같이 아름다운데 이면에는 폭력과 욕설을 일삼는 악마 같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세닌은 광폭한 술 조정 버릇이 있었는데 유럽 최고급 호텔 객실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시도 때도 없이 술 주정을 부렸다고 합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던 덩컨이라 두 사람의 일상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덩컨은 늘 익은 말의 천사가 제 남편이랍니다라고 하며 예세닌을 감쌌습니다. 덩컨이 미국 순회 공연을 떠날 때 예세닌도 따라갔으나 그곳에서도 알코올 중독 문제를 일으켰으며 소련인과 결혼하고 공산주의자가 되었다는 의심을 받던 덩컨도 공산주의자로 몰렸습니다. 덩컨은 공산주의자, 볼셰비키의 창녀 등의 비난을 받게 되었고 거처를 파리로 다시 모스크바로 옮기는 동안 예세닌의 광폭함은 더해갔습니다. 예세닌의 기획 및 덩컨의 공연 복장 문제, 코멘트 문제 때문에 더욱 공산주의자라고 비난받았는데 예세닌은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프랑스를 거쳐 소련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련에서도 스탈린이 집권할 무렵이라 당에서도 예세닌을 좋게 보지 않았으며 결국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부부는 별거를 하게 됩니다. 술과 마약 그리고 여자에 취해 지내는 그와 함께 덩컨 역시 엉망이 되는데 살이 찌고 더 이상 춤을 출 수가 없었던 것으로 전쟁 같은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덩컨은 예세닌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됩니다. 예세닌은 그 후 술집을 떠돌다가 정신병원을 거쳐 두 사람의 신혼여행지에서 목숨을 끊는데 소련 정부에서는 예세닌 사후에 덩컨을 상속인으로 지명했습니다. 예세닌은 이사도라에게 당신의 춤은 당신과 함께 사라지지만 나의 시는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야유했는데 이사도라 덩컨의 춤을 지금은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녀의 정신은 현대무용으로 이어졌다. 물론 예세닌의 시 역시 그의 죽음처럼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박은몽의 인문학 스캔들. 그 후 덩컨은 새로운 사랑을 찾는데 새 남자가 몰고 온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려는 찰나 목에 두르고 있던 새빨간 스카프가 뒷바퀴 회전축에 걸려들어 순식간에 그녀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덩컨은 파란만장한 삶을 끝내고 예세닌의 뒤를 따르고 남은 것은 그들의 춤과 시였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피보다 진한 붉은색 사랑을 한 이사도라 덩컨과 세르게이 예세닌 이야기였습니다.